점심 먹고. 오늘은 이제 데메테르하고 그 데메테르하고 데메테르를 바탕 저기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데메테르에서 확장시켜서 지난 시간에 그 페미니즘을 확장시켜서 헤라를 확장시켜서 봤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확장시켜 갖고 작가 2명을 좀 집중적으로 그들의 가족 그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줬던 그 김덕기 선생님 거 하고 장학진 화백의 그림을 갖고 가족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를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왜 올리신 거죠? 장학진 화백은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이 나서 안 올렸어요. 장학진 화백은 안 올리고 그 저기만 변성벽하고 변성벽하고 그 3명의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데메테르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알지만 요번에 데메테르를 끌어온 것은 엄마로서의 그 표상 요번에 신화를 끌어온 걸 이주영 선생님이 책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헤라를 결혼의 원형으로 해석을 한다면 데메테르는 어머니의 원형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이주영 선생님이. 어머니란 뭔가지. 그 어머니의 긍정적인 면과 어떠한 또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같이 살폈을 때 데메테르 안에서 그걸 같이 다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페르세포네한테 드러나는 것은 집착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데메테르를 통해서 엄마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데메테르는 곡물과 대지의 여신이라는 거 이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전 이게 뭐야 얘네들 이런 상들을 조각상들을 볼 때 그 도상을 잘 읽으면 저거 누구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데메테르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밀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거나 곡식을 잡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곡물단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걸 보면은 데메테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밀을 뒤집어 쓰고 있어? 보리 밀할 때 밀. 진짜? 이거는 지금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조각상들 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밀 같은 것을 이렇게 미사포처럼 쓴 것도 있어 어떤 경우. 그 곡식을? 곡식 밀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 곡물과 연결되는 걸 이렇게 들고 있고 요것이 어쩌면 풍요의 상징으로서 들고 있는 것일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데메테르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펴서 난 그 아들 이름이 플루토예요. 플루토스. 그런데 또 그 로마에 가면은 하데스가 플루토스로 또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복되고 엉키고 그러는데 한 설에 의하면 데메테르가 제우스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해갖고 난 아들이 플루토다. 플루토가 풍성함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지하자원의 어떤 그 풍성함의 뜻이기 때문에 밭을 3번 갈아맨 이랑 사이에서 관계를 해서 난 아들이래. 이랑 사이에서? 밭고랑 이랑 사이에서. 한국적 약간 토속미가 있네요. 그야말로 물레방아. 3번이랑 갈아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농사가 잘 될 그런 좋은 토양을 갖췄다는 의미 아니야? 3번 갈아. 그렇지. 그 밭고랑 사이에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등에 흙 묻었을 것 같아. 신화는 전부 뭐야? 의인화시키는 거야. 사람의 상상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신화란 말이야. 등에 흙 묻었다든가. 그랬더니 정수쌤이 뭐 깔고 했겠지.
이거 녹화되고 이거 녹화된다며. 이런 거 다 잘라낼 거야 나중에. 아, 뭐 안 잘릴 거야. 이거 가장 생생한 파트인데 왜 잘라? 웃겨 진짜. 얼굴은 안 나오지? 얼굴 안 나. 야, 내 이름 부르지 마 이제부터. 웃겠다 진짜. 경숙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이야기. 근데 나는 왜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고.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자, 어쨌든 그 데메테르가 제우스와 결혼을 해서 그 플루토라는 뭐 이복 아들도 있다지만 외동딸 페르세포네를 낳죠. 근데 그 페르세포네를 하데스가 잡아가잖아요. 잡아가게 된 여러 가지 저기야 뭐 이제 이 여러분 헤데스와 페르세포네 이럴 때는 그냥 그랬는데 결국은 저 하데스와 데메테르가 형제라며요. 그럼 그렇지. 조카야 조카. 그러니까 아직도 미순이는 그 인간적인 혈연 관계의 도덕적 이것에 걸려 있으면 계보에 신화를 읽을 수가 없어. 신화를 보는데 가장 걸리는 것이 인간적인 해석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제우스하고 데메테르는 저기야 남매야 남매. 남매인데 결혼을 한 거잖아. 네. 뭐 그 삼촌보다 더한 거네. 나중에 할머니하고도 하잖아 결혼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에 이것이 맞춰 들어가졌을 때 모두가 다 엉켜버리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삶의 부조리성이 사실은 있는 거지. 응? 뭐라고요? 삶의 부조리성이라고. 삶 생명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부조리야. 인간적 관념으로 생각하면 그 뭐라 그럴까 비정한 거지. 지난번에 그 지연이가 그러니까 폐경과 완경 이야기를 했을 때 했던 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와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 해야지 될 자연으로 봤을 때 진짜 인간이 자연이고 자연은 정말 비정하구나를 그때 실감을 했다고 그랬잖아. 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딱 끝나니까 온몸이 아프고 완성커녕 뭐 아파 죽겠다. 완경이 그러면서 아니라 인간이 자연이고 자연이 참 비정한 거구나를 자기는 그 폐경하고 난 후에 느꼈다라는 말을 내가 그때 약간 쟤는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단순하게 명확하게 잘하지? 이 생각이 한번 확 스쳐 지나갈 정도로 명쾌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신화라는 것은 바로 이 자연 생명력의 자연보다 생명의 그 비정성, 비정함. 그럼 이 비정함이라고 했을 때 이 정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위계 질서에 합당하는 어떤 틀이잖아. 근데 실제로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질서가 없냐? 자연은 그걸 넘어선 커다란 질서가 있는 거지. 이따 오후에 장옥진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장옥진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느냐면 사람들이 자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연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 언뜻 보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은 언제나 변한다는 거지. 언제나 변하고 언제나 움직임이 있고 그게 속성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 양반은 뭐 속성이라든지 이렇게 문자 같은 단어를 쓰지를 않아. 굉장히 슴슴하고 너무 이렇게 평범한 단어로 쉽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깨갱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속성,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 이런 식의 느낌으로 생명의 속성의 움직임과 변화에 의해서 뭐 얘기했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이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많이 느낀 그렇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자연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 표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다. 비춰지는 것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또 샜지만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미신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나오는 거야. 신화라는 게 실제로 인류라는 종이 이 보존되고자 하는 생명의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방어책이란 말이야. 그게 질서야.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 안에 있어야만이 인류라는 종이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모계사회야만이 인류 종이 더 잘 보존이 될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법이 만들어졌고 어느 지점에 지나다 보니까 가부장제가 돼야만이 이게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법이 만들어졌고 어디는 또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질서는 그때그때 방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틀이라고. 근데 이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서 항구하게 쭉 흐르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걸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야말로 신화가 완전히 그 삼류소설의 막장 드라마 같이 펼쳐지는 거라서 이거는 볼 것이 못 돼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쳐버리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 그 부모, 그러니까 남매지간에 우리 창세시는 다 남매지간에 애 낳고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다 이런 것들이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불륜이 되고 그것이 금기사항이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게 윤리적인 것을 도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자꾸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야.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끼리 결혼을 하면 같은 가까운 저기끼리 하면은 약해지니까 그걸 법적으로 멀리 하는 거였어. 맞아. 그 저기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나오는 그 공주 있잖아. 걔가 점점점 이게 턱이 그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밖에 앞으로 나온대. 그게 왜 그러냐면 가까운 자기 사촌들, 자매들, 삼촌. 그게 그러면 그 근친상간 할 때는 턱이 없어지거나 턱이 길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모르겠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 그거, 벨라스케스 그건 나는 그거는 내가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근친상간을 이 법적으로 우리 이제 윤리적으로 그걸 일단 이렇게 쳐버릴 정도로 우리 안에 DNA로 깊게 박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자꾸 죽으니까 열성인자가 계속 나오니까 가까운 것끼리 하면은 그러니까 결혼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 결혼은 가까운 동네에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저 멀리서 와야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연학적인 측면에서 결혼이 멀리서 오는 걸라고 중매를 하고 이러는 중매 결혼이 연애 결혼보다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우성학적인 아이 2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 그게 중매잖아. 그러니까 중매가 연애보다 더 좋다고 얘기했고 은연중에 지금은 그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됐지만 은연중에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연애 결혼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중매 결혼을 해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결혼을 한다라는 그 어떤 느낌이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었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혼은 그럼에도 뭐 근친상간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진짜 또 내 핏줄에 대한 그 강력한 욕망.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라기보다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망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는 건데 그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
신화라는 거지. 신화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지. 오늘 여태 선생님이 이때는 12신밖에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혼인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12시는 누가 만들었대? 12시는 아니 왜 성경에도 이제 그 노아의 방주 타고 나와서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 재워놓고 딸들이 아버지 그 이세를 갖게 해서 아버지하고 해서 자식을 번성시키잖아. 그러듯이 얼마 없을 때는 근친상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 세포가 분열할 때 자기 혼자서 분열하잖아. 그러니까 자웅동체 시기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자웅동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모계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가부장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화들이야. 그런데 그 신화가 그때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것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옷을 바꿔 입으면서 유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2신호로 만들어진 거야. 이미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12신호 누가 만들었냐고.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상상이잖아. 아니 그 상상이어도 이거를 그 전에는 자 제우스는 3세대지. 2세대는 누구야? 크로노스지. 크로노스 시절에 그다음 2세대는 우라노스고 그 시절 우라노스 시절에는 어떻게 의인화시키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 가이아라는 땅의 기운이 지가 홀로 우라노스 하늘을 낳아갖고 하늘하고 땅이 합해져 갖고 수많은 애들을 낳았어. 5,000명의 누구와 5,000명의 딸과 5,000명의 아들을 낳았어. 그 5,000명의 딸과 아들이 뭐야? 모든 생명체들을 얘기하는 거야. 대지와 바다 안에 날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야기가 5,000명의 딸과 아들로 표현이 된 거야. 그렇게 하도 내질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야지 돼? 정리가 좀 돼야지 되겠어. 예전에는 정리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냥 원시림이었던 거야. 쉽게 말해 원시림이었다가 이제 그것이 정리를 해갖고 조절할 건 조절을 해야지 되겠어. 그렇게 해서 한 게 2세대야. 그래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거시기를 잘라버린 거잖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상상에 의해서 나오는 신들을 의인화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다시 또 재정비가 됐을 때는 어떤 때 재정비가 됐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됐을 때.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은 이미 가보는 남자의 권력이 높아졌을 때, 커졌을 때. 그때 추려놓은 거예요. 12신호로. 자기네들 1세대 6명, 그 세계에서 나온 2세대 6명 해갖고 1세대 지금 말했던 제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빨리빨리 얘기해봐. 생각나는 대로. 포세이돈, 또 하나는 하데스. 아이패드도 없어서 못해. 이아시온은 저기인가? 6명. 6명. 그러니까 올림푸스 12신. 네가 12명밖에 그땐 사람이 적어서라는 얘기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우스의 자식들. 응? 아르테미스, 아폴론, 뭐 아테나, 뭐 기타 등등 6명이 또 합해 돼갖고 그 올림푸스 12신의 그 자리를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올림푸스 12신의 자리를 만들면서 얘는 땅의 신, 얘는 하늘의 신, 얘는 전쟁의 신, 얘는 무엇의 신이라는 것은 관할구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틀을 만들어줬다는 거지.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틀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지. 사람들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신화를 그런 식으로 의인화라는 것을 잊으면은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져. 그런 맥락에서 데메테르도 우리가 인간들의 상상에서 난 의인화된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은
자, 데메테르의 할머니, 직계 할머니가 누굴 것 같아? 가이아란 가이아. 말이야. 가이아는 이 땅의 신이었다고. 응? 근데 땅의 신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커서 하늘의 신도 땅의 신이 낳았잖아요. 우라노스를. 근데 자기가 낳고 다시 결혼해 우라노스랑? 그렇지. 그야말로 그때야말로 자웅동체. 그게 자웅동체가 떨어진 거야. 아메바가 둘로 나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사람으로 이야기를 신화를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다시 새끼 난 것이 되는 거지. 처음엔 원생 동물이었다가, 응? 얘가 어떻게 돼? 스스로 갈라지잖아. 둘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돼서 퍼져나가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 그걸 그런 시각으로 의인화시켜서 신화가 형성이 된 거다 라고 느껴야지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근데 신화 자체를 자꾸만 미순 씨가 이거를 인간하고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걸리는 거야. 신화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 미순 씨. 근데 너무 인간처럼 생겼잖아.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인간으로 대비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거기서 계속 걸리는 거야. 신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부조리성과 비정성을 이렇게 투영한 거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항상 비정성 이러면은 비정하다, 슬프고 그 슬픈 정이다, 비정하다 그렇게 늘었는데 오늘 처음 선생님이 비정하다는 말에 그 아닐 비자의 바르지 않다. 어떤 정돈된 정형화된 것이 아니다. 아니야, 그거 바른 정자 아니야.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때 하고 처음 그렇게 들었는데 삶의 비정성은 어떤 바를 정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네. 비정성의 바를 정자로 비정은 바르지 바르지 않다라는 걸 해석하는 것도 정할 때 그 정이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들었어 들었어. 해석되는 것도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야. 그거는 지금 이제 지은 쌤이 말하는 거. 인간에 대비시켜서 하지 말고 이랬을 때 이게 옳은 것이 아니 것에 걸리지 말라라는 얘기할 때는 그 바를 정자하고 연결되는 거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하는 것은 비정은 정할 때 정자야. 비정하다 그거지. 그리고 그게 누구야? 그 지연이가 표현한 비정한도 정말 서늘하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 맥락에서의 비정성인 거야. 그거는. 오늘 처음 비정하다 할 때 그 비정이 다르게 들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신화를 해석할 때 굉장히 확장 해석하는데 좋은 단어이기는 해. 그러니까 그 비정과 비정을 두 가지를 갖고 신화를 설명해 보면 재밌겠다. 네. 그거 한번 해보자. 네. 나중에. 네. 자, 그 미순이도 정혜도 그것에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정혜도 이렇게 어떤 계보를 얘기하거나 누구 신난의 신들 이름을 얘기할 때 뭐 머리가 갑자기 막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선이 딱 맞아서 이게 외워져야지 되는 이게 딱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함수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옛날에 건수가 너무 많아. 옛날에 국사 공부하듯이.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지고 이러는 건데 신화는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얘기해도 거기서 안 벗어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기는 약간 그런 계보처럼 또 하잖아. 그런데 계보처럼 계보가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의인화에 거지. 대한 개념, 은유라든지 의인이라든지 상징성. 상징 이런 것에 이것이 잘 안 발달이 안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럼 약간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추상적으로 뭔가 어떤 관념적으로 내가 신이라는 관념으로 받아들여야지라고 있는데 그때 걔는 누구였지? 걔 아들 누구지? 막 이러면 다시 어떤 그 인간의 계보를 확 넘어오니까 진짜 많이 나는 그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전환이 그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안 돼서 계속 걸리는 그래서 거야. 나는 약간 내가 약간 내 나름대로의 나가 편하게 전략을 세웠어. 그 인간의 계보를 내가 그때그때 기억나지 않는 혹은 그 인간의 계보에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자. 난 무시해. 모른다. 인간의 계보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글의 종류가 설명도 있고 논설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잖아. 근데 신화는 사실 시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제 무시를 굉장히 뭐 고도의 메타포가 숨겨져 있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많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좀 터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늦게 터진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다가 하나씩 갑자기 내가 비정을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발을 정자려서 그거를 이제 알았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건드려져서 뚝 터져지면 그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르세포네, 엘리우시스. 데메테르는 누구의 그러니까 후손이냐면 말하자면 가이아의 후손, 가이아의 직계 손녀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가이아의 땅의 속성이 세분화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 데메테르가 그래서 대지와 곡물의 여신이 되는데 엘eu시스 비밀제의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데메테르 신나를 다루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돼. 이 메타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서 제우스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그 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납치당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딸을 찾아 선만리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몰라. 가르쳐주지도 않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래갖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딸을 잃은 바로 그 슬픔 때문에 너무 서로 하는 바람에 모든 작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 다 그러니까 가뭄에 시들어서 다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제우스한테 페르세포네는 네 딸이기도 하지 않느냐, 내 딸이기만 하냐, 네 딸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걔를 빨리 좀 살려서 돌려보내달라고 막 그런데 꼼짝도 안 하다가 작물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제서야 움직여. 그러니까 작물들이 왜 다 죽어가냐면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무도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다 죽어간다는 얘기야. 응? 이 데메테르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래서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이건 먼저 하자. 이게 딸 찾아서 헤매고 울고 막 이러는 이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가서 얘기를 해갖고 딸을 이제 안 되겠다. 제 하데스한테 가서 쟤한테 페르세포네 돌려보내주라고 헤르메스를 시켜서 얘기를 해줘. 근데 하데스는 이것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럴 것이다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신들의 원칙이 있잖아. 하라면 무조건 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아버지가 아니라 제우스가 형이 하라고 하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돌려보내라 하니 돌려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페르세포네한테 석류 씨알을 맞게끔 꼬셔갖고 해가 페르세포네가 석류 씨알을 먹고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엄마한테 이렇게 나아가서 엄마랑 만나는 이 장면인 거야. 이게 헤르메스고 페르세포네고 데메테르고 프레드릭 레이턴의 그림이죠. 두 개 다 이렇게 가서 이게 죄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 데메테르가 딸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막 돌아다니다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노파로 변신을 해갖고 돌아다니는데 요게 이제 노파로 변신을 해서 돌아다니는데 엘레우시스라는 여기
엘레우시스 여기가 아테나고 여기 엘레우시스라는 게 동네 이름이야.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이렇게 헤매고 여기까지 간 거야. 딸을 찾아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갔겠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노파로 변신을 하는데 여기서 근데 신화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또 하나 나오지. 엘레오시스의 공주들이 놀다가 이 불쌍한 노파를 보고 안 돼서 노파를 데리고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가.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노파가 이렇게 불쌍하다고 불쌍해서 데리고 갔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헤매게 될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잠깐 바깥으로 새서 얘기 하나 더 하고 갈게. 신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밖에서 성경에서도 그게 많이 나오지. 밖에서 온 손님은 어떤 경우도 환대해 줘야지 되는 거야. 문명국일수록 밖에서 온 손님한테는 환대를 해주는 게 그 어떠한 그 예의인 거야. 그래서 환대를 해주고 먹을 것도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얘기하기를 해적들한테 자기가 쫓겨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라고 노파가 얘기를 한 거야. 데메테르지 이 노파는. 그랬더니 아유 뭐 지혜로워 보이시는데 안 됐다고 갈 데 없으니 그러면은 우리 아들의 유모가 되어 주시오.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이 데모폰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막 태어난 아들을 유모로서 임명을 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갖고 이 노인네가 이 데모폰 이 아들을 불사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녁마다 불을 피워서 얘를 불에 담금질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왕비가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데모폰의 엄마지, 우연치 않게 아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는 모습을 보면서 기절을 해갖고 불쌍해서 거두어졌더니 내 아들 죽이려고 한다고 화를 내니까 참 어쩔 수 없다 인간들이란 이 지혜가 이렇게 없어서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한 한탄이겠지. 변신을 딱 하면서 내가 데메테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 뭐 절을 했겠지. 그랬더니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거두었으니 내가 여기에 풍성하게 될 수 있게끔 너희들한테 복을 베풀겠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나를 위한 신전을 쳐라. 그래서 엘레우시스 신전, 데메테르 신전이 엘레우시스라는 동네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고대 신화겠지. 그리스 신화보다도 더 전부터 내려오던 신화가 이렇게 해서 숭배가 돼, 자연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지. 그러면서 엘레우시스 그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포도주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여기가 굉장히 풍년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그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 이렇게 되면서 나한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밀 제의로 지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비밀 제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비밀 제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자꾸 누군가든 무엇이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졌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전한 구루즈예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인들에 의해서 지혜가 전수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찾아서 동방의 여러 나라를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그 지혜를 알게 된 거, 우주의 원리를 비밀 지혜로 전달되어 오는 것은 누구한테 전수를 받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또다시 자기의 교단처럼 자기가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해서 우주의 원리를 전하는 그 신성물을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한테만.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애니어그램이 성경론으로 발전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져나간 것처럼 예전부터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한테 연결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확 펼쳐서 너나 없이 모두가 하게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어떠한 그 극약 같은 거잖아. 그 진수가 되는 생명의 진료와 연결되는 것이 들어갔을 때는 독이 돼서 어쩌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흘렀을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소수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발달 단계 자체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학교도 귀족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전부 흡수해갖고 발전하는 종교들은 그 반대편에서 있는 것들 신비주의적인 것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 이게 보편 종교의 것에 반대편에서 있는 것이 신비주의의 어떤 정수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편 종교화되어 있는 것들의 이 부분을 뒷면으로서 작용을 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어떠한 그 진리가 되는 그 무언가는 조심스럽게 전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조심스럽게 전해질 때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 숨겨버리잖아. 이게 더 이상 발각이 되면은 그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분석행위 당하듯이 이것이 전부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 숨겨버린다고. 어딘가에다 땅에 묻어버린다고. 땅에 묻으면 얘가 때가 되면 지가 스스로 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또 피어나잖아. 응? 이집트 사자에서 티베트 사자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거고 이제 그걸로 가장 이렇게 현대에 와서 이렇게 팍 터진 게 이집트의 1950년인가 60년인가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같은 것이 한꺼번에 발견된 거. 무슨 동네 이름 또 잃어버렸다. 이집트의 무슨 동네야. 거기에서 50몇 년에 이렇게 탁 깔다가 뭐가 툭 튀어나왔어. 그런데 나는 그런 게 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만 난 그런 게 진짜 신기해. 그렇게 뭐가 툭 튀어나왔어. 그런데 그게 뭔 줄 어떻게 알고. 그걸 또 알아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 갖다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야. 그것도 이렇게 농부에서 발견되면 밭갈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그걸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엄청난 문서가 나. 물론 이제 발견이 돼갖고 그 새로운 지평을 열었잖아요. 기독교계에. 그 신비주의적이고 이단으로만 막 됐던 그런 것들이 도마복음 같은 것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한 이야기들이 도마복음에 쓰여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쓰여진 마리아복음이나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가 정론화되는 과정에서 반대파의 세력에 의해서 전부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야. 그때 버리지를 않고 다 태워버리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몰래 땅속에다 숨겨놓고 항아리에다 묻어놓은 거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정신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비밀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 비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엘레우시스 이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떠올라갖고 횡성수설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되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페르세포네를 이렇게 만났어. 이게 데메트르 신화는 이게 전부야.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게 뭐야.
데메테르가 페르세폰에 났을 때 어떤 그걸로 만들어진 걸로 있는 성모상의 원형에 들법한 그 조각상, 옛날 고대 조각상으로 이게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나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조금 데메테르를 설명할 때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런 그림인 조각상인데 있어서 내가 그냥 하나 집어넣고. 이거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전에 발견된 거야? 발견된 날짜로 따지면? 뭐가? 이 조각상이 데메테르와 이게 아니지. 이거 발견된 거는 그러니까 발견은 그리스도 늦게도 제작이 이제 추정되는 제작 시기가 이거 2000년 였던 것 같아. 나도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이거 찾아보면 나올 텐데 초기 거야. 어쨌든 초기 거. BC였던 것 같아. 내가 그걸 나중에 우리 이따가 점심시간에 한번 체크해보자.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BC 620년이네. 그치, BC지. 그러니까 그리스 전에 나올 수 이런 그 성모상과 같은 이런 식의 것들은 그러니까 성모님을 이렇게 저기 여신을 더 높이 사는 것들은 되게 기독교 이전의 것들이야. 자, 데메테르 신화에서 데메테르 신화는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데메테르 신화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대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페르세포나와의 관계에서 모녀지간에, 그러니까 데메테르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면은 모성애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 가장 그러니까 신화를 심리학적으로 푼 사람들의 책에는 기저로 그게 나와요. 이주영 선생도 그 부분을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반대급부로 페르세포나를 꼭 얘기를 하게 되죠. 데메테르의 그 모성애의 집착을 얘기하려면 자연스럽게 페르세포네가 나올 텐데, 과연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납치되어 갔을 때 100% 싫어했을까? 라는 질문이 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신화의 표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줄거리를 얘기하면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하데스가 어느 날 에로스의 화살을 맞아서 느닷없이 가슴에 벌렁벌렁 하는 그 순간에 페르세포네를 봐서 걔를 확 낚아채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에 부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엄마가 울고불고 애를 찾으러 다녀서 그 아버지인 제우스가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아갖고 가는데 석류 세알을 먹었기 때문에 1년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러니까 농사 안 되는 그 시절이지, 그때는 지하로 내려가게 됐다.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1년에 몇 번을 지하로 내려가면 어떻다? 온 곡식이 다 메마르고 농사가 안 됐다가 엘레우시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은 봄이 돼서 페르세포네가 올라와서 다시 풍년이 됐다. 이게 신화에서 전해지는 거야. 이랬을 때 페르세포네는, 그러니까 질문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페르세포네는 석류를 억지로 먹었을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먹었을까? 성류가 뭐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라는 거라고. 지금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석류, 지금 네 말 맞다나? 석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먹었을 수 있다. 1번. 석류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먹었다. 2번. 먹고 싶지 않은데 페르세포네 속임에 꼬드겨움에 빠져서 먹었다. 3번. 하데스 속은. 하데스. 하데스의 유혹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져서 먹게 됐다. 3번. 또 경우의 수를 찾아봐. 또 뭐가 있을까?
페르세포네와 성류를 일단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의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적 해석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꽂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알고 먹었을 것 같아 나는. 의미를 알고 먹었다. 왜? 선생님이 아까 데메테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힌트를 줬어. 답은 없어. 아니 집착이라고 그랬어. 집착. 음. 데메테르의 페르세포네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거는 벗어나고 딸로서 그거는 당연히 알아. 엄마의 어떤 집착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페르세포네는 본능적으로 또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성녀를 알고 먹었어. 오케이. 의미를 알고 먹었다. 또 다 여기에 동조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1번. 1번. 저는 음. 그런 이유들보다는 그냥 자기 내가 원해서 석류를 누가 내가 이걸 먹으면 못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이것보다는 그냥 지가 먹고 싶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것저것 성류의 상징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었어. 네. 오케이, 그것도 있어. 그게 뭐냐면은 파네미로에 나왔던 그 소녀가 한 행동이야. 네. 기억나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걸 먹으면 그래서 어떤지 먹었어. 모르겠어. 그래서 먹었어 그냥. 그랬다가 걔한테 막 야단 맞잖아. 그 판한테. 너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넌 안 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랬어. 의미를 알고 먹었어. 2번. 1번은 뭐였지 아까? 내가 의미를 알지. 뭔지 모르고 그냥 먹었다. 그러니까 그 지은이하고 미술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야. 1번이나 1번. 자, 나는 그냥 이 뭔가 그 페르세포네가 과연 뭐 이렇게 하데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까라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데메테르의 내가 약간 이입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내가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해도 답답하고 하데스를 아, 생각해도 답답한 거야. 어. 둘 다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하데스가 싫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만약에 페르세포네다라고 이입이 만약에 된 순간이면 엄마든 하데스든 두 사람의 싸움에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과연 하데스랑도 사실 있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보다는 나니까 뭐 이런 심정이 있었던 것. 엄마 쪽에 조금 약간 그러니까 엄마든 하데스든 내가 어쨌거나 둘 다 썩 내키진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성류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신경 빌려서 먹었나? 뭐 큰 의지를 갖고 먹었을 것 같지 않아서 나도 1번. 그냥 먹었어. 그 판의 미로의 여자애처럼. 그냥 몰라 먹었어. 뭐 이런 느낌이야. 자, 몰라 먹었어. 1번에 지금 많이 이제 이게 왔고 자, 전혀 다른 해석. 네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해석인데 이 의미를 알고 먹었어. 아니 여기서는 그거 아니야. 100%. 이 시네아에서는 이 해석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별로 없어. 그런데 의미를 알고 먹었어. 뭐냐? 페르세포네가 지금 말한 대로 하데스 답답한 게 아니라 하데스도 안 됐고 엄마도 안 돼서 어른이 된 페르세포네는 하데스 편이 돼주기도 하고 엄마 편이 돼주기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라는 걸로 우리가 하나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네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확 떠오른 거야. 그랬을 때 이 신화는 무슨 신화가 돼? 데메테르 신화가 아니라 페르세포네 신화가 되는 거야. 페르세포네가 봐주는 거야. 하데스도 봐주고 데메테르도 봐주고. 그들의 집착에 대해서 봐주는 거야.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아직 심지어는 막 답답해 죽겠어. 딴 데로 가야지. 지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나 진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이런 느낌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본능적으로 해석하냐 의식적으로 해석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그 측은지심을 갖게 되는 경지. 자, 봐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숙이는 의미를 알고 먹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가야지 되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데스가 좋아. 하데스 안에로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그 의미를 이걸 먹으면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의미 때문에 먹었어. 라고 해석이 됐다고 아니, 한 거야? 해석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석하고 싶다라고 한 원래는 거야. 그 뜻은 아닌 줄 아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 보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럼. 페르세포네가 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하데스의 아내로서 있는 것에 부동호가 더 커진 거야. 그렇지. 그다음 그 해석이 하나 있어. 두 번째 해석은 지금 말한 대로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거야. 그냥 맛있어서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맛있어서 먹었더니 이쪽에도 있게 되고 저쪽에도 있게 되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갔어. 세 번째는 정혜가 해석한 걸로 이거고 저거 난 너무 싫어, 너무 답답해. 그것의 또 다른 한 면으로 그게 아니라 측은지심일 수도 있잖아 라는 두 개가 붙은 하나의 해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혜 거기에도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측은지심 따위는 없는. 측은지심 따위는 없는 단계. 재밌죠? 자,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이 그림. 느낌이 어떤가? 엄마 품에 확 생겨있네. 약간 그 자태는 딱 저거 아니에요? 방가사육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방가사육사. 성모상 같잖아. 뭐 아무튼 성모상. 앉아있는 느낌 자체는 약간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성모상 같아 나는. 안정적이고 예술 집착 따윈 일도 없어 보여. 피했다 같아요. 피했다. 엄마는 집착 그게 편안해 보이는데 안겨 있는 애는 안 편해한 것 같아. 언니 나도 그렇게 봤어요. 두 팔이 주먹을 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언제든 나는 여기를 뛰쳐나갈 준비를 내가 됐는데 엄마만 편안하게 그냥 안고 있는 거야. 나도 미순 씨하고 똑같이 봤어요. 나도 미순 씨처럼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불편해.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엄마가 보이는 거야. 엄마의 저 눈빛. 너무 만족해. 만족해. 아니 나는 만족이 아니고. 만족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걸 자꾸 집착이라고들 데메트리의 집착이라고 하는데 마치 얘를 이렇게 안아서 난 나가고 싶어 근데 이렇게 딱 안고서 만족한 표정이야 라고 보여졌다라고 느껴지는데 나는 저 눈을 감고 있는 것, 눈을 감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엄마가 정말로 얘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안고는 있는데 엄마는 저 표정을 봤을 때 팔에 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언니 이거 화면 키워보세요. 얘 눈 안 감고 있어요. 그냥 언니 이렇게 해서 아니야 이렇게 그거를 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한번 올려. 잠깐만 아까 올렸지? 이거 여기 아까 그 상태에서 불렀어? 잠깐만 이거 연습도 할 겸 한번 해볼게. 그 여기서 있어 여기서 이거 이렇게. 너무 멋있다. 눈 안 감고 있는 거잖아. 약간 이걸 보면 또 뜬 거 같기도 하고. 뜬 거 같아. 왜냐면 지금도 감고 있는 거 같아.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을 보면 이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 요 반달 모양이 나는 눈꺼풀이고 요게 감겨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렇게. 감겨 있는 것 같아요.
감고 있는 거 이거는 뭐 감겨 있든 뜨고 있든 이제 누군가는 안 감겼다고 보면 안 감긴 거고 감겼다고 느끼면 감긴 거라고 했을 때 나한테는 감긴 걸로 느껴져.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지금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엄마가 팔로 얘를 안았어. 이 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진짜 에너지가 여기에 전부 뭉쳐 있어. 막 턱도 되게 막 의지가 있어. 의지가 있어. 에너지는 전부 여기에 뭉쳐 있어. 이 두 에너지는. 그리고 엄마는 눈을 감고 먼 곳을 향해 있어. 이렇게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완전 집착이 아니라 그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딱 안고는 있으나 엄마는 이미 떠났어. 아이로부터 마음이. 이런 느낌, 이게 아마 나라서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내 마음이 아이나 남편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같이 이렇게 붙잡고 같이 가고 있지만 힘이 이 안에 있지만 실제 내 영혼은 이미 진짜 나 홀로 어딘가에 나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니까 이게 그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 순전히 자기 해석이니까. 근데 나는 그게 확 느껴지는 거야.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데메테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페르세포네지 데메테르보다 페르세포네가 성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딸의 입장이 되면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측은지심의 개념으로 흘러가야지 된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딸로 살면서 거기까지. 그랬을 때 부모로부터 진짜 독립이 됐을 때 이렇게 안고 가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보면서. 이거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나의 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꼭 지금 내 상황이 페르세포네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빨리 용인으로 돌아가자. 뭐 큰아들은 용인 가면 다시 들어와 산다.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 그 엄마를 또 이렇게 딱 떨쳐버리고 또 갈 수 있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꼭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좋지. 저는 그 모녀 어제 얘기 나왔을 때 어저께 잠깐 또 무슨 영상을 봤는데 어제 우리 모녀 얘기가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그 데메테르가 오케이. 이제 그 영상 막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백지영과 백지영의 여동생이 어디를 이제 둘이 놀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엄마 생각을 떠올려 가지고 둘이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하자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 내가 딸을 낳아보니까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요게 약간 그 딸 자식을 낳아봐야 한다는 그 흐름이잖아요. 백지영 잘랐나? 네 그런가 봐요. 그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막 이제 또 막 눈물이 또 터졌어. 근데 어쨌든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건 난 진짜 모르고 죽나? 모르고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야. 저건 도대체 뭘까 진짜. 저 마음이 뭘까? 나는 지금도 엄마를 생각했을 때 참 나를 딸로 낳아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겠다. 그걸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지만 엄마가 객관적으로 힘들다는 걸 인정은 하고 엄마가 고맙고 또 어떤 거는 또 막 부르르 올라오기도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엄마한테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런 다른 감정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녀라는 것은 꼭 그 모녀 중에 녀가 또 저 같은 딸을 꼭 낳아야 이해가 되는 관계인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랑 딸을 낳아서 똑같이 당해야 엄마에게 측은집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해본 거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근데 엄마한테 측은지심 생겨야 돼? 나는 그건 어떤 엄마냐에 따라 달라고 생각해. 그거야말로 또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는 그 윤리관에 갇히는 거지. 진짜 못된 부모도 많아. 뭐 내 부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꼭 엄마는 그래야 된다는 그리고 자식은 꼭 그래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는 것 같아.
그거 거기에서- 당연히 없지. 그 네, 법칙은. 거기에서도 자유로워야 돼. 그 세윤이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는데 내가 요즘에 세윤이 전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런 느낌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친짓이 뭐 엄마 뭐 이것이 아니라 엄마 그러니까 꼭 언제 전화를 많이 하면 나무하고 산책하면서 전화를 많이 해. 아니 물론 그때 산책하면서 뭐 전화하기 좋잖아. 그래서 당연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나무를 들어보니까 부모 마음이 이제 되는 거잖아. 그 얘기를 나무 하는 자식으로 거야. 보니까. 시간이 있어서 나한테 전화한다기보다 애 키우면 나무 키우면서 지가 말하자면 지금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산내에서 나무 키울 때하고 여기에서 나무 키울 때하고 아직 기본이 다르다고 마음 자체가. 산내에서는 그냥 이뻐만 해주면 됐는데 여기서 이뻐하는 것보다 먼저 걱정이 더 앞서고. 온전한 자기 책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디 아프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이 먼저 걱정이 되니까 이쁜 것도 더 절절하게 이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산내에서는 이쁜 내 동생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동생이 자식이 됐네. 마음이 바뀌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식의 너도 걔라도 키워요, 너.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나를 좀 키워주면 나는 개 키우는 걸 강력 추천. 미안하다, 따라. 엄마가 능력이 안 돼. 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데메테르를 그 엄마의 집착으로 이렇게 한 80% 이상 이렇게 고정시켜서 다들 해석을 해.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각자 자기 해석하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그러면 데메테르가 딸을 찾으러 다닐 때 하데스한테 잡혀간 걸 알았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가르쳤어. 나중에 안 거지. 그전에는 하데스 잡혀가기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찾으러 미친 듯이 다닌 거 아니야? 모르겠지. 행방불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내 딸 송혜교 좀 찾아주세요 이거였던 거지. 이거는 송혜인가? 집착이 아니라 일어난 거 아닌가? 그때는 배운데. 이때는 집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당연한 본성으로 그렇지. 당연한 거지. 기본적으로 모성이 먼저 아니 딸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 미친 듯이 찾으러 다니는 거를 지금 미순이가 말한 이 지점을 나도 하고 싶었던 얘기야.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집착이라고 그렇게 딱 고정시키느냐고. 그거는 집착 이전에 누구를 거의 본능이죠. 이거. 조금 다른 것 같아. 집착하고.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 아까 말했듯이 데모폰을 자기의 유모 불사의 아이로 만들고 자기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왜야? 데모폰이 이미 내 자식인 거야. 나를 대신한 내 자식감이 절절해진 거야.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당연히. 자, 봐봐. 이거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면 내 새끼가 군대 가면은 군인들만 보이고 내가 임신하면 임신한 여자들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일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르게 보여지잖아. 그런 맥락에서 그 아기를 봤을 때 자기 딸을 생각하면은 이 애가 얼마나 더 절절하게 느껴지겠어. 그러니까 신호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은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 얘기도 있잖아. 이거 뭐 자식을 조금 넘어서서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가난해 봐야지 가난한 사람들 안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네. 윤석열이가 가난을 모르니 윤석열이가 되게 생겼는데 그냥 통장도 모르는데 뭐 가난을 알겠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정혜가 가슴 답답해하면서 얘기하는 게 큰일 났네. 나는 시집을 안 갔으니 그럼 나는 그거를 영영 모른단 말인가. 자식을 안 낳았으니 지금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저기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경험치에 의해서 느껴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주영 선생 해석을 보면 페르세포네한테 성류를 먹는 하데스를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주영 선생은 아예 페르세포네가 의도적으로 먹었다고 해석을 한 거야. 하데스를 자기 집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페르세포네를 성년으로 인정을 하고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그렇게 많은 해석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나는 계속 이게 신화가 아니고 꼭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왜 꼭 그 납치돼 가서 납치되거나 뭐 인질로 잡혔을 때 그거 무슨 신드롬 무슨 맞아. 용어가 있죠. 꼭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갖고 나는 이 해석이 별로 탐탁지가 않아. 납치되었으니까. 그런 영화도 다 그런 이 신화에서 나왔나 보네. 그럼. 자, 미순이가 저렇게 해석되는 저 지점이 정말로 그러니까 미순이 고유의 특성이야. 난 이걸 너한테 뭐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다만 그것은 너의 특성이라는 걸로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른 측면에서 이주영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주영 선생님의 특성이에요. 되게 위험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위험하다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꼭 그러면은 왜 나중에 꼭 강간당했을 때 네가 좋아서 했잖아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정당화되고 그 부분에 오해되고.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편견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 꼭 하는 게 뭐야?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되 객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라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까 위험하기 때문에 이주영 선생 같은 식의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너의 주장인 거지 이주영 선생의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그 표현, 그 위험한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데메테르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딸이 행발불면 됐을 때 찾으러 다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하데스한테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지금 엄마의 집착을 하고 해석할 만하게 그 전께 뭐가 있어요? 신화에? 그 없는데 이 자체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해석을 끌어내는 거는 더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아니 많은 경우가 이 아까 말했듯이 그 신화는 그게 전부야. 그것이 자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신화는 아까 내가 말한 그 신화 스토리가 전부야. 거기 앞뒤가 다른 게 별로 없어. 그것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설이 나오고 이런 연극이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에서의 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예술로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너처럼 해석하는 또 다른 그 해석도 또 지배적으로 크게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험과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윤리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드러내놓는 거야. 위험한 거 보여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죽음도 알아서는 안 되고 뭐도 알아서는 안 되고 이런 거다가 똑같은 거야. 어린 아이들한테 말하자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것이 이런 식의 해석을 정당화시켜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면은 위험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뭐야? 19금 제도잖아. 유명무실하지만 그 19금 제도가 바로 네가 말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19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 19금 너머의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논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19금 제도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은 이정 선생님 이런 식의 해석을 나는 보면서 지금 뭐 이제 사회적 측면의 윤리성과 연결시켜서 생각은 전혀 안 해, 나는. 이게 이제 또 그 미순이가 생각하는 어떤 신화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내가 신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어떤 큰 방향의 차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별로 잘 안 해.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먼저 보는 거야. 아, 페르세포네가 스스로 독립한 쪽에 손을 들어서 해석을 했구나. 이정 선생님도 지금 독신이거든. 독신으로서 자기의 그 단호한 마음이. 독립성. 이 페르세포네가 내가 독립적으로 선택한 남자가 하데스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순아,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거를 지금 독립성 뭐 이렇게 페르세포네 그 봐봐. 나도 모르게 하데스한테 잡혀갔어. 잡혀갔는데 그 하데스의 세계에 가서 왕비 노릇을 했어.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매 결혼을 했어. 내가 별로 원치 않는데 어떤 강압적인 뭐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틀을 잡고 살아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즐거움이 있네. 새로운 세계가 있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중매 결혼하고 이 납치하고는 언니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니까 이럴 땐 내가 이제 조금 답답한데 자꾸 이렇게 문자적이고 어떤 논리적으로 해석을 신화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려고 지금 내가 결혼을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뿐이야. 그게 왜 달라? 자, 정혜가 얘기해봐. 그러니까 납치가 이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납치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그 현실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미화돼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그냥 이렇게 나는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언니의 시선, 그 미순쌤의 시선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나도 이거지. 인정한다, 그거는. 근데 또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해석에 그 결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하죠. 근데 그 결을 다 흡수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바로 그 지점에서 미순이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뒤에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그런 거 인정해. 맞아.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 또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도 인정을 하라고 다름으로. 너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을 하듯이 그래야 폭이 넓어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그냥 계속 나는 이렇게 범죄처럼 계속 다가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지. 그건 너무 알지. 미순이의 저 마음을 네가 말하는 거나 전부 여기에서 그거를 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다못해 이주영 선생님 포함해 어느 누구도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 안 해. 다 박수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왜 그런 걸 써?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자꾸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다양하게 보면서 어떤 알갱이를 다시 내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걸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 내가 이주영 선생님이 이게 페르세포네가 하데스 선택한 그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건 또 아니지라고 확 또 걸리는 거야 이게. 그렇지. 걸린 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 그냥 엄마의 따로
그 납치범이 아닌 내가 선택한 남자로서 그냥 가는 거는 100% 독립적인 선택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납치를 당해서 갔는데 뭐 이 생활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즘 현대적인 그 납치범과 인질범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확 다가오면서 자꾸 그쪽으로 내가 이렇게 해석이 자꾸 된다고. 아무튼 예, 넘어가세요.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는 서로 알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요 해석을 우리가 한번 들어주자는 거지. 내가 이걸 읽어주려고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나의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이 독신자들의 어떤 그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루두루 살아오신 분들에게 어느 부분이 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에 나는 동의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주영 선생님의 어떤 느낌을 얘기하면은 철학자고 전문가고 니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심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어떤 흐름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풀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 편향적인 사람은 아니라. 내가 괜찮은 독신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 선입견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게 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있잖아. 우리가 이따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얘기가 증명이 되듯이 나오는데 세상이 썩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큰 흐름에 이렇게 도덕이 흐를 때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 그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자기 세계 일가라는 거 이런 일가도 있지만 자기 학문적 일가를 이루어서 자기 그것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명이 될 때는 조명될 만한 또 다른 그 뿌리가 있어 분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 볼 때, 그러니까 선입견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가 쉽다. 그렇다고 유명하다고 무조건 박수 치는 건 굉장히 또한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페르세포네에 대해서 우리가 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 페르세포네가 아니라 데메테르를 했는데 실제로 데메테르를 얘기를 하다 보면 데메테르 얘기보다 페르세포네 얘기를 더 많이 해. 어느 곳에서나. 그만큼 데메테르 이코로 페르세포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생각난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데메테르를 또 언제 만났느냐면 푸시케 신화를 할 때 만났어. 기억나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 푸시케 신화를 할 때 푸시케가 에로스가 촌농이 떨어져서 도망을 가자. 지 애미 데메테르가 딸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맸듯이 푸시케는 자기 남편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어. 온 세상을 헤매고 자기 남편 에로스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돌아다녔느냐면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면은 누군가가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남편을 찾아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창고를 들어갔는데 막 볏짚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놓여있어. 그러니까 그거 다 정리를 했어. 다 정리를 하면서 데메테르 신전이었어? 그렇지. 나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게 너 아닐 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있어. 그래서 막 정리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느 신인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를 해야지 되겠어.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살면서. 착한 끝은 있어. 착한 끝은 있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내가 모르는 그 뭔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 신화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데메테르가 딱 나타나서 그래 너 참 너 안 됐다. 안 됐잖아. 측은지심이 들었을 거 아니야.
비록 자기는 딸을 잃어 헤맸지만 그 누군가를 찾아 저 헤매는 저 절절한 심정을 당해본 나는 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려면 너는 헤라한테 찾아가야지 된다. 아니 아프로디테한테 가야지 된단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 아프로디테한테 가서 빌어라. 그 길밖에 없다. 아프로디테 가는 신전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답을 알지만 아프로디테한테 나도 또 그게 있는 거야. 받아야 될 뭐가 있다. 받아야지 될 빛이 불이 있다. 청산해야지 될 게 남아있다. 불이 청산해야지 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 아프로디테를 찾아가라. 그래갖고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러니까 석고대제 하듯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딱 버티고 있었다고? 문 2개. 그래서 여기 사자 아이고 캐로베스도 아니고. 그 개. 그거는 지옥, 케르베르스는 지옥에 무서운 게 아닌가? 무서운 개는 케르베르스는 지옥의 저승문을 지키는 사람 개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신전 이렇게 문 앞에 기둥이 2개가 써 있었다. 고독의 기둥과 슬픔의 기둥이. 자, 에로스를 찾으러 간다라는 건 뭐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해 가요, 이 얘기? 자, 내 짝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 내 영혼의 짝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 이거를 얘기하면은 푸시케는 뭐야? 에고야. 에로스는 신성이야. 그치? 알겠지? 그래서 신성과 연결되기 위해서 나의 고독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서 4개의 과제를 해결을 하자 비로소 나의 신을 만나게 됐어. 그것도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내 신이 와서 나를 깨웠어. 이렇게 해서 기쁨이라는 아이를 낳았어. 이게 푸시케 신화의 그 기본 맥락이잖아. 그랬을 때 거기를 들어갈 때 나를 찾아서 들어갈 때 우리가 거쳐야 될 게 뭐라고? 고독과 슬픔이라는 그 2 기둥을 거쳐야지 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는 나로서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지. 응?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아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석고대제를 하고서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 신이. 그랬을 때 그걸 지키게끔 그것을 그 과업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것이 푸시케의 과업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것이 다 뭐야? 자연이잖아. 내 마음을 다 내면 자연들이 와서 지혜도 주고 자연들이 와서 일도 해결해 주고 첫 번째 나달 고르는 거 걔네들이 와서 다 해주고 물 들어갔을 때 뭐 했을 때 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푸시케 할 때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약간 버전을 이쪽으로 바꿔갖고 나도 이거는 신화 지식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아프로디테와 청산해야지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말할 수는 없고 그 문제는 나와 아프로디테의 문제가 있어 라고 암시를 딱 던지면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로디테한테 가서 빌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청산해야지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데스가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인데 하데스는 지옥이 아니라 그 죽음의 신이다 보니까 미의 일도 관심이 없어. 미에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 아프로디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시당하는 거잖아. 건방진 거잖아. 감히 나를 안 바라보다니 뭐 이런 식의. 그래 갖고 자기 아들 에로스한테 이게 마침 마음이 안 좋은 그러니까 그 건방지게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마침 지옥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야.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
땅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땅이 금이 가고 막 이런 사이로 뭐가 스며들어서 빛이 스며들었어. 그러니까 지옥에는 빛이 들어오면 이건 재앙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고 검은마차는 몰고 순찰을 나온 거야. 순찰을 나오는 하데스를 보는 순간 아들한테 제 가슴에 활을 쏴. 그래서 활을 쐈어. 활을 쐈는데 가슴에 뭐지 이렇게 따끔하고 또 고개 들었더니 저게 누가 있어? 베르세포네가 있어. 사랑이 일어났어.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단 말이야. 에르스의 화살을 맞아서 걔를 이렇게 안고 갔어. 그러니까 데메테르 입장에서는 아프로디테하고 해결해야지 될 게 있잖아. 지 딸을 아프로디테 때문에 잊어버린 거잖아. 그렇지. 요게 이제 기본 구조야. 이거를 우리가 신화에서 또 아까 이렇게 심리적인 것이든 뭐든 이런 걸로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근데 원흉은 아프로디테네. 납치한 게 아니야, 미순아. 하데스도 당했어. 하데스도 당한 거야. 자, 하데스는 누구한테 당했어? 아프로디테가 뭐야? 미의 여신. 자, 남자들은 무엇에 꼼짝을 못해. 여자 꼼짝. 미모. 여자의 아름다움에 꼼짝을 못해. 그치? 야, 어제 그저께 내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제 그저께 내가 로댕. 이거 어디 갔냐?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 이거? 로댕을 하는데 나 그거 듣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그거 되게 말고. 재밌는데 선생님. 그래? 그분들하고 이거 말고 뭐 아니 그 책이 어디 갔나? 뭐 뭔데? 아니 책이 안 보이네. 이름을 말해. 밀케의 로댕 책. 근데 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내가 구석에 종이 되게 무슨 얘기를 존중했다는 말, 하느냐면 존중했다는 말 젊은 밀케를. 여기 그러니까 나는 그 유일하게 가장 그러니까 아름다운 저기를 여성한테서 본다. 그러니까 로댕이 지금까지도 원형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뿐이다. 그러니까 뮤즈의 원천은 여성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섹스하고 상관없는 거야. 물론 섹스적인 어떤 그런 것도 품고 있지만 여성의 그 이거보다 훨씬 더 말이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건데 여성의 그 우아한 아름다움만이 자연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움의 본질이다. 현재까지도. 제 게이 친구가 로댕이. 그런 그 게이 친구가 그 뭐라 그러지 러쉬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니 그 비누 파는 그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꼭 남자애들을 거기서 뭐 손님 오시면 손가락 발라보세요 막 하는 애들이 다 게이를 쓴대. 아 왜?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러쉬에 가면은 진짜 이쁘고 괜찮은 게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게이 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 점원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 제 게이 친구가 아무리 게이가 이뻐가지고 손을 막 주물럭 해도 옆에 못난이 여자애가 와서 주물럭 해줄 때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말 아무리 예쁜 게이도 그 여자들의 그 타고난 그 섬섬 뭐 옥수와 나긋나긋한가 그러니까 걔가 표현하기로는 게이가 아무리 예뻐도 뻐셔. 뻐셔요, 뭐. 뻐시다고 느낌이. 아무리 막 주물러주고 뼈가 다르대 뼈가. 주물러주고 막 이래도 뻐셔. 그래서 그 진짜 그 아름다운 그런 여자다라는 느낌을 찬미하는 거야.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로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서는 미잖아, 미. 하데스마저도 꺾여버리는 것이 이게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추측돼서 나온 건데 쌓여져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아무리 그래도 뻐셔라고 하는 걸로 한 방에 끝나는 거라고.
그렇다고 느끼는 거지. 이걸 달래고 우리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 그날도 이제 그런저런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로댕에 대해서 까뮤가 로댕 때문에 그랬다고 뭐 이런 걸 내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손들지 이렇게 편향에 치우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떨어뜨려 놓고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존중을 하고 이러지 않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 점잖은 최 목사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여자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여자 좋잖아. 그래서 어떤 여자가 좋으냐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얘기가 진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여자 좋은 거 좋다. 근데 여자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어떤 섹슈얼한 맥락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 면도 있다 그랬더니 아니 나 그거 아니고 진짜 여자가 좋다니까 이래갖고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지금 이 신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 미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정말 예쁜 여자 있잖아요. 진짜 몸이 예쁘게 태어난 여자들을 이렇게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도 모르게 예뻐.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게 잘 태어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나도 보게 되더라고. 아 나도 그래. 여자인데도 나도 어제 봤어 목욕탕에서. 야 너 요즘 왜 목욕탕 가냐? 비율이 어쩜 저렇게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자도. 그럼. 이렇게 막 얼룩덜룩한 여자도 있지만. 아니 나는 파리 지하철을 탔는데 진짜 조각에서나 본 애들이 바로 내 옆에 있더라고. 그 서양 애들 이쁜 애들 진짜 저 그림 속에 있는 애들 같이 그 애가 바로 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도 눈이 부셔. 보면서도 신기하죠. 진짜 그렇게 이쁜 애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쁜 걸 보고 경탄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닌데 이쁜 걸 보고서 경탄을 하다가 그 속에 함몰 당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지. 피그말리온.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얘기할 때 피그말리온 얘기도 나왔거든. 그 위험성에 되는 거.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 미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너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이렇게 사대주의죠. 너무 이렇게 숨겨놓고 수련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쭉 흘러가는 예술 이꼬로 수련이 되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지만 그것 또한 아닌데 그것의 대표적인 걸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김중영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미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아름다움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수련의 개념으로 작업을 할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본적으로 그 맥이 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 그 예술가들한테도.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움직여지겠지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쪽에 나도 모르게 부동어가 그어지고 그 수련의 개념, 관념적인 어떤 미에 대한 개념에 부동어가 그어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어떤 그 작가들이 그런 사람들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화를 보면서 조화를 이루듯이 보면서 그걸 같이 보는 게 아닐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신화를 왜 공부하나가 갑자기 또 다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것 같아. 신화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못 보게끔 할 만한 것들을 신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거지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내 삶에서 느끼는 어떤 그 부주의함에서 걸려있던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지향하는 부분은 너무나 관념적이고 그 형이상학적인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나는 신화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지금 막 났어.
자, 데메트르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 지점은 갇히지 말자. 어떠한 이 사람 저 사람들 해석에 갇히지 말고 아까 우리 그 성무상 같은 걸 놓고 각자 의견들을 얘기했듯이 그림 속에서 자기 해석하는 걸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걸 하고 싶었었어요. 데메테르 얘기를 신화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바탕으로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를 오전에 한 거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집착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 과연 가족이란 그럼 무엇일까?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들 해석하고 있나? 내가 보내주는 것, 고통을 승화시키는 걸로 보내준 것,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표 주자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황수그림 이중섭. 이중섭 화백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지요. 그런 그 가족 관에서부터 최강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나 양자음 이야기인 줄 알고 네, 막 들어봤는데 그 안에 이중섭 얘기가 그러니까 네.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에 대해 예술은 고통을 승화시키는 하나의 도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해석을 한 거라서 내가 이중섭도 나오래서 그냥 들어보시라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한테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좀 안에서도 찾아야지 돼서 보냈던 건데 이중섭이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람들이 그것에 박수를 치고 절절하게 막 이러는데 과연 이중섭의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 그 형상 그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어렸을 적의 추억. 사실은 결핍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애절하고 뭐 이러한 것들은 결핍에 의해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거거든. 그래서 결핍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이따 가족 눈에 대한 이야기를 점심 먹고 해봅시다. 지금 1시에 하고 2시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내가 링크를 다시 안 보낼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링크야. 예. 그러니까 오전에 들어왔던 그 링크로 다시 들어오면 돼요. 예. 자, 맛있게들 먹으시오. 그래요. 네. 고구마를 먹었더니 배가 하나도 안 고파.